어이, 자막이 멋있네요. 눈만 뜨면 사상 최고가. 내 이대로만 쭉 달려가면 좋으련만. 시장이 뭐 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편안하지 않은 게 속성이라니까요. 디폴트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스페셜리스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 걱정의 담벼락들이 뭐 계속 있잖아요. 미국이 잘 가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왜냐하면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워낙 안 좋게 나와서요. 물가도 불안해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난주에 또 다른 게스트가 오셨을 때는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렸는데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인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미국 경기를 경기 침체 진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경제 지표가 뭐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네, 종합해서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호황이 끝나고 좀 불황의 초입이다. 네.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이제 극호황이 있고요, 과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그냥 호황이 있고 또 불황이 있고 또 이제 침체가 있는데. 네. 이 네 단계 중에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이제 호황을 마무리하고 지금 불황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4%대 초반대는 뭐 완전히 불황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지금 경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년 실업률이 아마도 저는 한 5%대 중반 내지는 6%까지 육박하는 일시적 경기 침체로 향해 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4.3 네. 뭐 이런데 그 정도 나오면 쇼크인데요. 네. 연말에 지금 4.5를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 6월 달에 FOMC 끝나고 네. SEP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보도된 자료인데 4.5% 정도의 연말에 도달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을 보시면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고용 버퍼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줄면 급격하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순간 임계점을 지나면 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은 좀 내년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그게 또 딜레이 될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적지 않은 그 불안들의 이유는 트럼프 정책에 있는데요. 네.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지금은 이미 밀어붙여 갖고 사실은 셋업이 됐는데 여기서 미국 법원에서 또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한 정당성 평가를 한다. 이게 원상복귀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비상경제권한법으로 조금 뭐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해서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조금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조치인데 이거를 항시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건데 아마 백악관은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그냥 당할 거냐? 그럴 트럼프가 아니죠. 네. 지금 뭐 무역 확장법 232조라든지 301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3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고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이제 관세법인데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무역 확장법 같은 경우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되고 있고요. 적용된 바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위헌이 되더라도 아마도 이 조치는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도 이제 흔들리겠죠. 조금 권위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좀 일종의 타깃 관세, 품목별로 잘게 쪼개서 적용하는 타깃 관세, 상품 관세가 조금 중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비관세 조치들, 그러니까 상대국을 괴롭히는 거죠. 상대국을 여러 방면으로 행정적으로 괴롭히는 정책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요. 의원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추문이나 의회 난임 이런 건 사실은 뭐 감옥 갈 일인데도 대통령 되니까 뭐 묻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관세와 비슷한 수준의 할 거는 많지만 노이즈는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돼서 뭔가 좀 대법원 판결이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겠네요. 되돌릴 수는 없겠으나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고요. 당장 이번 주 미국 FOMC입니다. 일단은 25bp가 이번엔 유력한 거죠. 이후에 이제 몇 회를 할 거냐 경로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번 9월 이번 주 FOMC에서는 25bp나 할 것 같고요. 네. 올해 제 생각에는 뭐 많으면 3번, 그러니까 이번 주 포함해서. 말고 네, 10월 30일 또 12월 네. 이렇게 해서 연속 인하할지 조금 뭐 봐야 되는데 네. 연속 인하보다는 제 생각에는 경기가 올해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 실업률이 4.5%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5%는 뭐 이제 4.0%보다는 뭐 작년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아주 경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번 내지 3번이나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질 금리가 1.8%예요. 그러니까 명목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뺀 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한 2번 내지 3번 내리는 것은 뭐 지금은 뭐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왜 못 내렸냐? 그건 좀 다르죠. 지금 뭐 한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더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도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실업률 선행 지표들, 뭐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약간 제약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를 이제 중립 수준이 이제 한 4.0인 거죠. 지금 4.5%인데 4.0까지 혹은 3.75까지는 쉽게 내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가 바뀌어서 내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3월 정도에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면 계속 내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반에 실업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를 향해 간다. 그러면 아마도 2.75%까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6번 내리는 거죠, 지금부터.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조정을 해가겠지만 당장 이번 주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어디다 찍을지가 관건이고요. 기대치가 너무 지금 높아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경기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세계 경기를 논한다는 거하고 진배 없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AI 관련된 거고요. 뭐 AI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고 미국의 경기도 붐업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AI 버블론이 또 한 차례 나왔다가 뭐 그마저도 사실은 좀 지나가는 것 아닌가. 다시 보면 뭐 기술주들이 뭐 오라클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요. 혹시 AI 버블론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박사님은 어떠세요? 이제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뭐 과열은 맞고요. 하지만 저는 거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비싸지만 거품은 아니다. 그리고 거품은 아니지만 비싸다. 같은 말인데. 네. 지금 뭐 PR로 보면 한 29.5배 정도 되는데요. S&P 500의 M7 주식의 PER이 지금 10년 평균이 한 25배니까요.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뭐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M7의 시총 비중도 지금 32%인데 이익 비중이 사실 25%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의 무게는 20%가 넘고 네. 이익 비중은 뭐 한 23%, 4% 되니까 이것도 조금 뭐 약간 뭐 오버되고는 있지만 뭐 합리적이다, 네.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빅테크들은 PR이 높을수록 사실 이론적으로 금리 수혜를 많이 받는 거죠. 부채가 많아서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 훨씬 더 수혜 폭이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빅테크 버블로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경기 잡지에는 사실은 큰 상승의 사이클을 좀 마감하고 조정의 이제 초입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또 그러나 이제 빅테크 AI 버블로는
비싸지만 법은 아니다. 미국 주식은 팔아야 되는 겁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천천히 올라가면 뭐 천천히 팔아도 되는데 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를 조금 배경으로 기대서 금리 인하에 기대서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높은 네. M7들이 굉장히 활개를 친다면 시장이 급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할 거고 그래서 조금 M7 특히 뭐 기술주의 랠리의 속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AI의 트렌드 자체는 우리가 버블런이 몇 차례 나왔잖아요. 그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AI가 실제 가져다 주는 어떤 기대감들이 꺾인 게 아니죠. 여전히 뭐 가져가야 될 섹터이고요.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궁금한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전에 나왔던 신정부의 코스피 5천 기대감이 사실은 정책의 어떤 모호함으로 인해서 꽤 이제 후퇴가 됐었던 측면이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으로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이제 부총리가 했습니다. 뭐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 오히려 뭐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뉴스를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어느 정도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저는 한국 증시가 뭐 새로운 수급 구조의 개선 국면에 들어갔다고 좀 진단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많이 팔아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재작년. 네. 그리고 2018년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최대 한 35% 갔었는데 지금 30% 조금 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시장에 조금 그 주식이 비어 있기 때문에 빈집이기 때문에 다시 되사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아까 통화정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ECB라든지 또 영란은행이라든지 이런 주요 다른 중앙은행들은 미리 금리를 내려서 지금부터 한 1년간은 조금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딜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연준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9월이 금리 인하의 시발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도 조금 약세, 최소한 강세는 저지된다라고 한다면 환율 쪽에서 중립이라면 외국인들은 조금 팔아놓은 이미 낮아진 한국 주식을 다시 되담으려고 하는 네. 그러한 욕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연기금이 조금 국내 주식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아마 전략적 자산 배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수급 쪽에서 지금 스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기업들의. 그래서 평균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 이게 10%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그 상당 부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를 닮아간다. 이러한 3대 수급 개선, 반면에 지금 상법 개정 여러 가지 분위기상 큰 대여 상장은 조금 없을 것 같거든요. 당분간. 뭐 있긴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약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급은 개선되고 공급은 없고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기습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4,000포인트 내년도에 뭐 올해는 좀 어렵겠지만 네. 넘길 수 있는 그런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비오는 바스켓을 채워놓을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오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정책 모멘텀, 환율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환율은 사실 왜야 그렇게 보면 환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고 달러가 약세인데 그죠? 좀 더 우리가 1,300 적어도 한 50원, 30원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1,300원 후반대에 있는 상황인데 미국하고의 어떤 달러 교환, 상시적인 스왑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게 되게 되면 외환시장도 조금 더 안정되고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또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미국이 투자를 압박한다면 당연히 뭐 수합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수급이나 전망은 긍정적으로 우상향적으로 보면서 내년에 4,000포인트 이상 갈 수 있을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진 목사님의 투자인사이트 듣고요. 시간 되면 또 전략 얘기할게요. 네, 김한진의 투자인사이트.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얘기입니다. 시장이 어느 위치에 파악하라.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싶은데 그게 어딘지 잘 해석이 안 돼서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책에서 네. 이거는 뭐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고 손끝 감각으로 느껴라.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그런데 코스톨라니가 이제 책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과장 국면, 그러니까 과열 국면이죠. 소위 이제 시장이 지금 약간 과열 국면인데 미국장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과장 국면에서 조금 그 약간 그 대중들, 그러니까 조금 저기 부하 내동파라고 얘기를 하죠. 부하 내동파가 이제 계속 주식을 사고 소신파는 이제 과열 국면에서 부하 내동파에게 이제 주식을 팔고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소신파가 얼마나 팔았을까? 대중들에게. 네.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대중들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주식을 떠넘겼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러게요. 많이 못 떠넘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시장은 조금 상승 언저리, 상승 과정에 어느 언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급하게 올라가면 이제 과연 결국 이제 뭐 꺾이는 거고요. 조기에 꺾이는 거고 완만하게 올라가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종목들을 조금 탐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시장에 특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계신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이 기싸움 또 뭐 잠잠한 것 같은데 지금 또 미중 간의 협상이 이제 다시 또 열리고 있는 국면이고요. 반도체를 둘러싼 특별히 이 기싸움이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미중 간의 산업 관계들 내일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님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